그러니까 세무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될지언정 실제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들은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기운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 개인회생 절차는 자영업자분들의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이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요즘에 또 시장 또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사무실에도 개인회생 절차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뭐 사실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게 되면은 사업자다라고 하면 외부회생위원 일단 선임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개인회생 일반적인 개인회생 절차랑 좀 다른 것 같고 까다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런 어떤 인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회생 진행할 때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반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사실 매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비용 처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실 소득세 내고 4대 보험 내고 거기서 공제된 금액이 나오고 연말정산 받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소득 산정하기가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깔끔한데 그에 반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사실 매월 메인 매출이 다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빠져야 되는 비용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제 세금 신고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매입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과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매입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항목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세금 신고된 소득과 개인회생 절차에서 계산되는 소득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소득 산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급여소득자보다는 이제 절차가 훨씬 어렵다. 복잡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여소득자분들 좀 명확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제 명확한데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실 월별 매출액이 다르고 당연히 이제 어떤 경기도 타고 또 시즌별로 또 성수기가 있고 또 비수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계속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 직관적으로 처음 드는 어떤 생각이 이게 일단 궁금할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 여름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돼서 돈 잘 버는데 겨울에는 돈이 안 벌립니다. 그러면 저의 어떤 그 소득의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급여소득자도 마찬가지인 게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는 게 저는 1년에 뭐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2번 받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 한 번, 뭐 겨울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때 말고는 사실 월 받는 금액이 뭐 200만 원인데 이때 2번 뭐 500만 원씩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 소득은 200만 원 받는 거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경우에도 2번 받는 그 성과 상여금을 사실은 다 합산한 다음에 12로 나눠서 평균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매월 뭐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의 등락은 있겠지만 결국 그거를 1년 평균 내서 계산한 그 값 그게 이제 실제 본인의 소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 1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요 개인 사업자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건 지금 돈이 잘 안 벌리고 있어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영악화. 그럼 예전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됐었는데 지금 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매출 자체가. 이런 경우는 몇 년 정도를 평가를 해서 산정을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직전 연도 1년치를 기준으로 보겠죠. 근데 이제 직전 연도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생위원이나 법원이 봤을 때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뭐 다시 이제 반등의 여지가 있다거나 어떤 위기를 잘 넘기면 소득이 큰 폭으로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다거나 하면 이런 경우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조건부 인가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그 증가된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은 현재 추가 투입하도록 하는 절차가 될 수 있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과거부터 큰 변동폭 없이 일정 수준 내의 범위였다. 단 매출은 그 정도였고 어떤 뭐 부채 관리나 비용 관리가 안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익이 감소된 거나 뭐 개인회생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소득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순이익을 기준으로 내 소득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매출이 있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용 처리해서 나가는 항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내용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내 매출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 하시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하시면서 오해하시는 게 저는 뭐 세금 신고했을 때 종합소득세 얼마로 잡히기 때문에 제 소득은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근로소득, 급여소득자들은 유리지갑이라고 그러고 이제 자영업자는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급여소득자나 근로소득자들은 자기의 소득을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유리지갑으로 정말 모든 게 다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인데 자영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매출이 뭐 1,000만 원이다. 근데 여기에서 매입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공제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세무 처리적인 기법으로 봤을 때는 200만 원이 원이죠. 순이익인데 그렇죠. 실제로 법원이 봤을 때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비용 처리를 하시면서 이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들도 있지만 그 이외에 뭐 이제 접대비, 먹고. 그렇죠. 뭐 접대비 항목이라든지 뭐 직원 복리후생비 명목이라든지 이런저런 사실상 사업하고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라든지 이런 사업 외적인 용도로 사용하신 부분들도 모두 비용 공제 항목으로 넣고 다 이제 매입 비용으로 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될지언정 실제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들은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사업 운영에 정말 필수적인 비용들이 있죠. 뭐 직원 급여, 그 다음에 임차료, 그 다음에 뭐 재료비, 뭐 기타 뭐 이제 광고 홍보비 요런 정도 수준, 그다음에 뭐 인터넷 정수기라든지 뭐 요런 정말로 필수적인 부분들만 비용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접대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뭐 기타 영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지출이 모두 다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어떤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개인회생 진행을 하려고 내 소득은 한 어느 정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진행해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소득이 큽니까? 그렇죠.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결국에는 공제 항목에서 사업에 딱 직결되는 그 비용만을 법원은 인정을 해주고 실제 세무 처리랑은 좀 괴리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아시면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 소득에서 조금 이제 청산가치, 이제 재산의 어떤 평가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체 자체가 재산이잖아요. 이분들 그렇죠. 자기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청산가치에 자기 어떤 사업자가 있는 그 재산이 잡히게 되는데 어느 범주까지 잡히냐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가게를 한다. 가게를 하면 거기에는 뭐 냉장고도 있을 거고 여러 각종 집기류들이 있고 할 텐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동산이고 그냥 재산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아, 그거는 약간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사업장에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 네. 이거는 이제 뭐 명백하고 확실하게 그렇죠. 이제 재산 가치로 잡히는 건 맞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주의할 거는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 보증금이 뭐 5천만 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5천만 원이 일단은 임대인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5천만 원은 어쨌든 계약이 끝나면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은 재산 가치로 잡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세가 뭐 한 5개월치가 미납됐습니다 라고 하면 500만 원이 이제 공제가 됐을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4,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제 보증금을 얼마로 잡을 거냐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제 회생위원하고의 조금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월세를 미납하셔가지고 이게 조금 공제가 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걸 이제 확인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얼마가 현재 보증금으로 남아있다라는 뭐 문자 메시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든 이거 받아두셔가지고 좀 일부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집기류나 비품들 하다못해 뭐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테이블부터 해가지고 말씀하신 뭐 냉장고 뭐 식기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에어컨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도 일정 부분은 이제 재산으로 보유하고 계신 게 맞으니까 그것도 이제 청산 가치로 반영이 되는데 기본적인 그 반영 기준은 현재 이제 중고 상태로 그걸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세 이제 그런 정도가 잡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이제 쟁점이나 이슈는 권리금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금도 잡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네네. 그럼 뭐 이 업종을 그대로 넘겼을 경우에 이제 권리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양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차피 이거는 권리금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법원에서는 청산가치 잡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권리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대리인이나 변호사 사무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다.
있다. 권리금이 사실은 좀 어려운 쟁점인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근데 이제 권리금이 또 굉장히 큰 사업장도 있고 없는 사업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권리금만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경우에 있죠. 따라는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워낙 크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럼 이제 뭐 내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내가 낸 어떤 권리금 자체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일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이 권리금 산정은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뭐 매출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매출 대비 뭐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잡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가게나 사업체를 양도양수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유사 업종의 유사 지역에서의 이 권리금이 대략 어느 정도 정도다?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잡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장은 도저히 뭐 순이익이나 매출로 봤을 때 권리금을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사업장이다. 그리고 이건 누군가가 그냥 공짜로라도 인수를 해주면 고마운 상태다. 이제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죠. 네. 그럼에도 이제 법원이 뭐 이거 권리금 얼마로 반영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순이익 자료들, 이제 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사실상 이제 권리금을 받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입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회생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영업자분들께서 소득이 계속 이제 뭐 들락날락하니까, 그럼 뭐 인가 결정이 나온 이후에 갑자기 사업이 너무 잘 잘 됐네. 됐다.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하면 대박을 친 거죠.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 단계쯤 되면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 너무 잘 되면 개인회생 진행하고. 근데 뭐 사실 이제 네. 많은 영상들도 그렇고, 그렇죠. 저희도 이제 과거에 네. 촬영했던 영상들을 보면 어쨌든 인가 후에는 단순하게 인가가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법원이 이제 뭐 원칙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보면 사실 소득이 증가되면 그것대로 또 투입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이 소득 확인을 안 하잖아요. 인가된 이후에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냥 기존의 월 변제금만 해당 기간 동안 잘 납부를 하시면 뭐 면책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뭐 조건부 인가의 경우, 그렇죠.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매년 법원에 한두 차례 이상 소득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 인가받을 당시의 소득과 현 시점 기준의 소득이 뭐 현저하게 증가됐다라고 하면은 증가된 거에 뭐 일정 부분을 법원이 추가로 납부를 하게 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 돈을 추가로 내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불거진 이슈인데 신용보증재단이 이제 채권사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인가가 난 이후에도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자들의 소득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신고된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소득이 뭐 현저하게만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변제금을 올리게 해야 된다, 뭐 변제 계획안을 변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뭐 증가된 소득을 추가로 투입될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 거랑 이제 플러스해서 내가 이제 좀 사업을 폐업을 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폐업을 하게 되면 당장의 소득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회생을 하려면 소득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자 한다면 폐업을 하고 나서 시기적으로 직장을 구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직장이 없는 상태면은 내 소득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앞으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법원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뭐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서류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더라도, 이제 어딘가에 취업을 하셔서 내가 이제 이때부터 근로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실 테니 그날 접수하는 거를 목표로 하더라도 어쨌든 취업을 하시고 이제 접수를 진행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개인회생 절차, 폐업 뭐 이런 거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면은, 일단 사업장 정리가 지금 시작된 단계라면 일단 정리를 하신 이후에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지금 안내를 주신 것 같고요. 그럼 폐업을 하게 되면은 원상복구를 다 하도록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고 맞아요. 있어서, 근데 사실 원상복구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 비용이 커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본인도
더 이상 이거를 운영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폐업을 하고 그냥 이거 싹 정리해버리고 개인회생 하고 싶어요. 어딘가에 취업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거 폐업하시고 사업체 정리하고 어딘가에 취업해서 개인회생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면 최근에 이제 좀 적지 않은 분들께서 아니 저도 폐업을 하고 싶은데 원상복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원상복구 비용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폐업을 합니까? 어떻게 정리를 그래서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 비용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렇게 걱정하실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뭐 임대인이 그 비용을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 청구된 비용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서 그것조차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이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미리 원상복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거는 대출을 받아서 처리를 하셨건 아니면 갖고 있는 재산 예금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일부 비용을 이제 충당해서 처리를 하셨건 뭐 그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상복구 자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원상복구를 이제 폐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원상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는 뭐 이제 철거업체라든지 통해서 견적을. 몇 군데 정도 이제 견적을 좀 받아보시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이 가게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임대인한테도 먼저 통보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현재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니까 그 미확정 채권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분들한테 이제 좀 유의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카드사의 어떤 상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카드사한테 받을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 내가 대출을 또 뭐 받은 것이 있다. 그럼 이제 상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으로 하여금 그냥 가급적이면 다른 카드사 카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피지사를 통한 어떤 결제를 좀 제한을 해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하는 것이 권장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외에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피지사 말씀하셔서 그런데 피지사가 뭐냐? 그 피지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카드에 2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자영업자인데 그러면 이 개인회생이 들어가면은 삼성카드 2천만 원은 내가 이제 못 갚겠으니 법원 통해서 갚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금지 명령이 나오기 전에 고객이 삼성카드로 예를 들어서 뭐 매출 5만 원을 결제를 했다. 그러면 삼성카드가 수수료를 떼고 나한테 뭐 4만 8천 원, 4만 9천 원을 넣어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삼성카드 입장에서는 나한테 뭐 2천만 원을 받을 게 있으니 안 주고 거기서 이제 상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대금을 못 받는데 피지사라 함은 우리가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결제를 하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A라는 상점에서 결제를 했는데 그렇죠. 카드 명세서나 문자를 보면은 뭐 네이버 페이먼트 아니면 뭐 토스 그다음에 뭐가 있지? 유명한 것들 많은데 뭐 생각이 안 나네요. KG 이니시스 맞아요. 이런 이니시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결국에는 A라는 그 가맹점에 직접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중간 결제사인 피지사라는 업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결제가 되는 거고 카드사도 우리하고 이게 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지사를 통해서 대금이 전달되기 때문에 삼성카드로 고객이 결제한다 손 치더라도 대금이 상계가 안 되고 직접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나오기 전까지는 상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피지사로 이제 결제를 뭐 우회하는 방법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유의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네네네. 있어요. 이런 경우들 뭐 근로자를 부득이하게 뭐 해고해야 된다거나 과거에 이제 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개인회생하고는 별개로 재단 채권이어서 개인회생 통해서 이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액을 변제해야 되고 개인회생 진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납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은 가급적 이제 미리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근로자에 대한 어떤 임금 이외에 또 세금도 맞아요. 사실은 이제 탕감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어떤 채무의 변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한다면은 임금 채무랑 이제 세금을 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이랑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도 조금 나눠서 보면 어쨌든 세금도 비면책이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감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세금 같은 경우는
채권은 분할해서 분할 갚을 수 있어요. 네. 개인회생 절차에서. 그러니까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서 분할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느 정도 처리는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임금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단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들을 변제하기 이전에 이거를 전액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법원에 이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퇴직금이 있으면 그거는 다른 채무로 혹시 갚을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임금퇴직금부터 최우선적으로 먼저 변제하는 처리하시는 게 예. 그렇죠. 그렇게 처리하시고 요거 이제 안 갚으면 또 근로기준법상 뭐 이제 처벌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형사처벌도 그러니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더더욱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개인회생 절차 관련해서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소득 산정 어떻게 되는지, 청산가치는 뭐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그다음 이외에 유의해야 할 포인트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